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13년 만에 1,32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의 향후 방향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영향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금통위의 사상 첫 빅스텝 행보에 주춤했던 원달러 환율이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오늘은 1,320원 돌파, 이제 1,330원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정말 높은 환율인데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도대체 상단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될까요? 우선 사실 상단 자체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우선 제 뷰로는 1,350원까지 일단 열어두고 그다음에 매수 혹은 매도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구간이 이제 1,370원, 그래서 최고는 1,400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400원 구간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1,450원까지 일단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CPI 같은 거 또는 PPI 같은 거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점차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이제 3분기 말에서 4분기까지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언지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도 이제 물가가 정점을 다다르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조금씩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입장은 명확해요.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움직이겠다. 특히 페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CPI 수치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근같이 이제 소비자 심리 자체가 되게 민감한 장에서는 그러한 대응을 좀 더 우선적으로 1,350원까지 레인지 상단을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확인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물가 정점론, 이른바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도 CPI나 PPI를 우선 확인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우선은 1,350원 1차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 1,450원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환율이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우리의 이제 달러와 고간이 비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통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언급도 있었고 지금 여야도 한 목소리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재개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쪽이 이 통화 스와프의 행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우선 19일에서 20일 옐런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하죠. 이제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이번 금통위 이제 총재님께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총재님 말씀이랑 조금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는데 통화 스와프는 사실 미국과 한국만의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화 스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이지 한국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타 다른 환율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라든지 아니면 주요국들의 환율이 불안하다면 이제 미국이 통화 스왑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네. 지금 이제 환율 상황을 보자면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는 위기 의식이 있지만 통화 스왑 얘기를 거론은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진입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스무딩에 대한 꾸준히 상단을 방어하겠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통화 스왑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이제 강조를 하면서 미국과 더 진전을 시키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당국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다,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창용 총재님께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시장과의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본인들의 물가 피크아웃 시그널이 언제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25bp 인상을 이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자 하는 이창용 총재님의 스탠스를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땐 그러한 말씀은 아직 당국의 입장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스와프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내 그 달러 안정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창용 총재의 인터뷰를 좀 빗대어서 보더라도
강하게 뭐 통화 사포를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결국에는 뭐 기대감은 있지만 주변국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지금 당장 좀 일어나기에는 좀 힘든 일이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I에 대한 피크아웃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9.1%에 대한 수치가 나왔지만 근원 CPI는 3개월 연속 둔화를 보였습니다. PPI도 마찬가지로 근원 PPI는 둔화세를 보였고요. 이번 CPI에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은 아무래도 그 전날,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기 전날 백악관 대변인 장피에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는 6월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CPI의 어떤 상승 원인을 좀 파악해 보자면 유가, 특히 이제 가솔린 가격 등인데 그게 지금은 갤런당 4달러 정도 하반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6월에 CPI를 올렸던 요인들이 지금은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물가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다면 그거에 따른 달러 강세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통화 수합을 우리가 만약에 한번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좀 BOK의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 피크아웃 여부가 정말로 중요한 그 지지선인데 이게 이제 6월 CPI가 근원 CPI를 봤을 때 에너지가 이제 좀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하반기에는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유로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초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로 달러의 환율이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1유로 1달러의 시대가 지금 열렸고 또 유로화가 등가 아래로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로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걸 유로달러 페리티라고 부르잖아요. 1달러 아래로 떨어진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가 맞습니다. 조금 트리거를 점검해 보자면 최근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우려를 좀 증식시키면서 아무래도 유럽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고 그거에 덩달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유로달러 페리티가 1달러 아래로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건 이제 매크로적인 면이고 그렇다면 유로화 자체면으로 좀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1달러 하회를 한다면 그거에 따른 유로화 매수 대응이 바로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인 같은 걸 좀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게 페리티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행사 가격이 외가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유로화 매수 대응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번 유로달러 페리티 아래로 좀 내려가는데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 흐름에서 시사점을 좀 찾아보자면 그동안 유로화가 꾸준히 약세를 보여왔는데 그거에 따른 하단 저항선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려면 새로운 시그널과 새로운 재료들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간에는 사실 어떤 저항선이라는 게 딱히 없었던 유로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 부분까지는 좀 저항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적 면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유럽발 그 경기 침체단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반갑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페러티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강하게 좀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좀 포지션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CB가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을 이미 좀 예고를 했는데 지금 뭐 유로 달러의 등가 진입으로 상당히 좀 부담을 안게 됐잖아요. 그래서 ECB가 더욱더 좀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유럽의 공격적인 긴축이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은 사실 너무 간단하고 그 전 배경을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 달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축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은 9.1%, 그다음 유럽은 8.6% 정도 CPI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충분히 높고 얘네들도 더 이상 정상화를 지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걸 긴축이냐 정상화냐라고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 중립금리인데 라가르드 총재의 얘기를 좀 들어보아 하니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아직 한참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상화 기조에 이제 우선 돌입을 하고 그 이후에 긴축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7월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었죠. 네. 옛날부터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탈피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ECB 통화정책위원회에서는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이 이러한 정상화 기조를 꾸준히 미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전쟁 이슈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 이슈고 천연가스 공급망 이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종식되었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안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수진을 친 거죠. 목전에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시작해야 되고 정상화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이제 22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총 두 가지인데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유럽의 긴축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미국이 이번에 이제 75bp 인상을 하겠지만 그 이후의 패스를 봤을 때 과연 75bp 정도의 긴축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럽은 점점 긴축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간 통화정책 다이버전스가 미국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이후에는 반대로 유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시나리오 내에서는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로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상단은 좀 제약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페어 중에 유로화가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올라온다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로화와 달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럽, 그러니까 ECB는 사실 EU의 어떤 통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다양한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각 국가별로 금융시장에 대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각각의 국채 금리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예를 들어 긴축 정책을 시작했을 때 그거에 따른 영향도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ECB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의 분절화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게 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얼마 전 독일 하벡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노드스트럼을 10일 정도 이제 아무래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동 중단을 했는데 그 10일 이후에도 사실 이거를 계속 얘네들이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는 어떻게 보면 좀 지속될 수 있다. 그 정도의 가능성을 시나리오에 넣어서 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유로화의 강세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미국은 이제 긴축이 0.75에서 조금 더 꺾일 것으로 보지만 유럽은 뭐 빅스텝을 뭐 하기도 하는 등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그 긴축 행보를 좀 짚어주셨고 저항선의 하단은 지금 확인이 됐지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조금 꺾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EU의 금융시장의 좀 분절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는지 그 추세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앞서서 연준이 어떤 지표들을 다 확인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요국들의 긴축 행보를 좀 보고 있자면 어떻게 보면은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반영이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실물 경기가 버틸 수 있어야지 긴축을 하게 될 텐데 주요국들의 기초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행보에 따른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해야 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같이 그려본다면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선은 대략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아무래도 뭐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는 다 어느 정도 각국의 펀더멘털에 따른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펀더멘털을 비교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 A라는 국가가 있다면 이 국가의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할 것이냐. 그래서 과거의 이때의 상황보다 지금이 낫냐 안 낫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 B, C, D 국가들과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 국가의 펀더멘털을 조금 진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같은 시점에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의 상황과 지금과의 상황은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에다가 전쟁 이슈까지 같이 겹쳤어요. 이러한 상황은 과거 데이터에서 각 부분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사례는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펀더멘털을 비교해봐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거에 동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어떤 펀더멘털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자산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데이터로는 여러 가지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시가총액 같은 걸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 2015년을 100이라고 두고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제 주요국들과 한국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결코 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봤을 때 한국의 어떤 펀더멘털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화의 유출 가능성 뭐 이런 거는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건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주요국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주요국은 확실하게 공식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원자재발 공급이겠죠. 네. 미국은 노동시장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임금 상승률이 다행히도 조금 꺾여서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조금은 탈피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가능성 물론 이제 최근에 침체까지 나오고 있지만 둔화와 침체 사이에 약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럽은 뭐 주 독일 경기 기대 지수 같은 건 심리 지수 같은 걸 좀 봤을 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로화가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이거와 결코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 특히 유럽, 그 안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까 러시아와 독일을 이제 잇는 노드스트럼은 독일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일이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가장 크게 맞추고 있는 거고요. 이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만이 적극적인 스탠스를 비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조금은 관망세를 보였던 이유도 이러한 것에 있는데 그러한 면을 봤을 땐 독일의 펀더멘탈 자체 그리고 유럽의 펀더멘탈 자체는 사실 긍정적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OECD 같은 데서 발표하고 있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걸 봐도 유럽 최근에 EU의 어떤 경기 선행 지수가 미국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주요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US와 넌 US로 나눌 수 있는데 US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들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아직은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위드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또 이제 뭐 마카오 같은 데서 이제 도시 봉쇄를 했죠.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GDP 그러니까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1.2%였고 이제 WSJ 같은 경우는 1.0%를 예상했는데 0.4% 상승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도시 봉쇄의 영향력이 직격으로 미쳐져 있는 2분기의 GDP이기 때문에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둔화가 된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의 중국 경기 성장도 그냥 막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는 조금 짧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물가 피크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가가 내려가고 물가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주요국들이 긴축 가속도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상화 기조에 들어가서 점점 물가가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경기 과열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대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를 이만큼 올렸는데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ECB 라가르드 총재라든지 금번 이창용 총재님이라든지 동일한 답을 주셨어요. 물가가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좀 꺾더라도 우리는 물가를 먼저 잡겠다. 폴 볼커 시절의 말씀을 재현을 하셨던 거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뭐 긴축을 하면서 물가를 잡고 유가도 잡느냐, 그리고 이제 긴축으로 물가도 잡히지 않고 침체가 오더라도 더 가한 이제 긴축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의 방향성 저희가 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갈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듯한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저는 3분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레인지 상단을 1,350원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극심해지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1,370원까지는 우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고 어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소비자의 심리가 하루 걸러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레인지 상단 이 정도로 열어두시되 이후에 4분기에는 점점 물가 피크아웃 시그널이 데이터상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연준이라든지 ECB라든지 다 이러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본인들의 정책을 설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점점 이제 레인지 상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오버슈팅이라든지 그럼 솔링 가능성이 지금은 펀더멘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괴리가 높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쏠림이라든지 순간적인 오버슈팅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달라. 지금의 우리의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경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라라는 되게 원론적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신흥국을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지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좀 반가운 말씀을 좀 주셨고 긴축 속도가 좀 조절이 되면 1,350원 단기 고점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13년 2개월 만에 1,32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향후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영향까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김수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오늘은 6만 원을 회복하면서 마감한 삼성전자와 은행주, 조선주, 미디어 엔터주에 대해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을 탈환을 했는데요. TSMC의 호실적의 의미부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갈게요. 네, 일단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요즘 이제 수요 위축 때문에 그 업황이 하반기도 안 좋고 내년까지도 그 영향이 끼칠 거라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글로벌한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이제 주가 상황도 안 좋았고요. 그랬는데 오늘 TSMC가 좀 뜻밖의 생각보다 나은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HPC 같은 좀 마진 좀 높은 칩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용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서 실적보다 괜찮았고 무엇보다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반기 때 이런 추세가 뭐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얘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높은 주가를 보인 거는 그 영향보다는 사실은 그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가 거의 이제 바닥에 근접해 있다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해서 주가는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주가가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반면에 또 반도체 소부장주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하이닉스는 그냥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PBR 0.9배면 바닥이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다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바닥을 오늘 찍었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아까 전제 말씀드린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좀 낮아졌을 때는 사실은 더 그 주가가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시총이 좀 더 삼성전자에 비해 작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부식돼서 더 주가가 많이 갔다라고 하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그럼 같이 더 큰 폭의 이제 탄력을 주가 탄력성 상승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업황보다는 그래도 아직 그냥 바닥은 찍었다라는 인식이 좀 큰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수급적으로도 보시면은 외국인들 오늘 매수가 좀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 업체들이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조금 그냥 너무 싸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좀 많이 산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뭐 우려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향후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오늘 단순히 상승으로서 이제 큰 흐름을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오늘 오르기 전까지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에 대한 업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일단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PC하고 모바일하고 서버 이게 거의 수요의 이제 대부분인데 그쪽 측면에서 특별히 많이 나아진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하이닉스가 이제 PBR 0.9배에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오더컷이 나와서 더 빠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9배가 진정한 0.9배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3분기 실적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BR 0.9배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리고 업황이 턴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어서 조금 그 오늘 주가 상승에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다음 주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환율도 이제 지금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많이 약세가 많이 지속됐는데 그게 이제 유럽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거라서 환율도 역시 그런 아직까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 섹터는 은행주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기에 수익성 개선 기대로 은행주 주가가 오르는 게 조금 정석이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일단 그 미국 은행들 보시면 2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예상만큼 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당금도 많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다 보니까 충당금도 많이 쌓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적이 안 좋다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이익이 좀 덜 나면 당연히 배당도 조금 약해지거나 거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은행주를 투자하실 때는 대부분 배당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라고 때문에 이제 그 리세션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좀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GDP가 성장률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보다 좀 더 늦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또 우려도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금리나 그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거만큼 또 만약에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로 또한 이제 우리 은행주들도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 효과보다는 실적 부담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요 은행들의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성적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뭐 제가 은행 담당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2분기 실적 자체는 그냥 선방을 한 편이다. 다른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거에서 선방을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주식은 주가로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를 더 봐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로 인해서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수준이라던가 그다음에 가계대출의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조선주입니다. LNG선을 중심으로 이 대규모 수주 행진을 벌이면서 연초부터 주가도 탄력적인 흐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 그리고 인건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을 하지만 문제는 이 실적 추정치 하향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그 뭐 말씀하신 후판 가격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조선주가 안 좋을 거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앞서 그 은행주들처럼 조선주도 역시 그 깊이를 아직까지는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비용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아직 작용해서 2분기 실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안 좋다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은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조정받다가 신규 수주가 들어오면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향후 그런 관건은 신규 수주에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 선박 수요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수주가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매출하고 직결되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수주를 많이 받더라도 막상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이익적인 측면에서 성과나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많이 빠진 오히려 실적이 이익이 좀 적자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선주를 볼 때 신규 수주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가격 성과라던가 아니면은 경제 상황 그래서 왜냐하면 수주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같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주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LNG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 대비해서 거의 역사상 거의 최대치를 수주 받을 만큼 수주 상황은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아직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 경기 상황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주들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주가가 만약에 그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로서 많이 빠지면 오히려 이제 그게 반등이 돼서 다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올라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은 조금은 단기로는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이제 실적이 나와서 만약에 조금 주가들이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긴 그림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은 하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거의 LNG선도 그렇고 이제 신규 수주로서는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내년 수주 상황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그동안 받아온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러니까 오더가 컷되는 상황이 취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단기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금융 그리고 조선 섹터 실적과 성장 모멘텀 점검해 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